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특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나온 이 공감 1급 사회복지정책론 2024년도에 출판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장은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산물 분석의 4가지 차원을 토대로 정책을 분석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절이 이제 그 선택 차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당은 정책의 대상, 그리고 급여는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는 이른바 이제 공공전달체계 또는 민간전달체계, 재원은 뭐 보험료, 조세, 그 다음에 뭐 이용료 또는 비공식적인 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교재 114쪽을 보시면 이 5장의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굉장합니다. 5장은 다른 장보다도 그 출제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7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이제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최소한 한 5문제는 나왔다고 할 수 있고, 특이하게도 22회 시험에서는 무려 10문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예외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느 챕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장은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자, 1절입니다. 할당입니다. 자, 할당은 이게 이제 정책의 정책 대상 또는 선정 기준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보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116쪽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산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특정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입장을 뜻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야 한다. 예, 이런 것은 결국에 이 슬라이드에도 적어 놓았지만 사회보장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 즉 사회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16쪽에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보편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효과성은 뭐다? 제가 적었죠.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효과성은 결국에 사회통합을 강조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우리 책에도 또 써 있고요. 자, 116쪽의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보편주의는 선별주의보다 자격 기준의 설정이 용이하다. 즉, 자격 기준이 간단하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결국에 뭡니까? 운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6쪽의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최근 기출문제에 나왔던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예로서 영국의 NHS, 그리고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그리고 고용보험,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 117쪽으로 갑니다. 보편주의의 한계가 나와 있죠. 역시 1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목표 효율성이 낮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주의가 나와요. 우리가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면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한정된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에 진짜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선별주의는 이렇게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 주로 자산조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117쪽에 나와 있고요. 117쪽 중간에 보시면 선별주의적인 정책이 아닌 것은 이런 기출문제들 보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국기초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자, 이 정책들의 공통점 다 선별주의적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다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선별주의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한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별주의는 기본적으로 낙인 효과가 크다. 그리고 빈곤의 덫이 존재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역시 앞에서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공공부조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 소위 수급자 지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줄여서 일부러 빈곤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별주의적인 정책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도록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빈곤의 늪에서 계속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빈곤의 덫 또는 빈곤 함정, poverty trap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18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 사이에서 다양한 할당의 차원을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만 보도록 하죠. 인구학적 기준, 기여 또는 보상, 그 다음 진단적 구분, 마지막으로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가 그것입니다. 인구학적 기준이 가장 보편적인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가 가장 선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8쪽입니다. 인구학적 기준은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8세 미만에게만 주는 수당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전부 다 주는 수당이다. 혹은 여성한테만 주는 수당이다. 이런 것들은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할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보편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118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것은 귀속적 욕구에 바탕을 둔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구학적 기준은 귀속적 욕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귀속적 욕구라는 것은 어떤 인구학적 집단에 귀속이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8쪽의 중간에 보시면 일정한 연령 집단 혹은 일정한 연령 범주에 해당하면 누구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구학적 기준이기 때문에 귀속적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따른 집단지향적인 할당 원리에 기반을 둔다.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을 토대로 하는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가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할당 차원은 기여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따라서는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여는 contribution, 보상은 compensation이죠. 결국에 기여가 있으니까 보상을 하는 거죠. 자, 118쪽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기여 또는 보상에 따른 할당은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는지 혹은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18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회보험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 일종의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급여, 일종의 보훈복지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은 모두 기여 또는 보상에 따른 할당 원리를 반영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보험이 왜 기여에 따른 할당이죠? 결국에 뭡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혜택을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보험료로 내야 되잖아요. 이 보험료를 낸다는 게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여를 하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보험급여라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사람들 보훈복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 대한 기여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19쪽입니다. 진단적 구분. 이것은 전문가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 또는 진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판정이 있어야만 급여가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그 등록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진단적 구분의 할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자산조사에 의해서 그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별주의적인 그러한 원칙에 입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이게 이제 공공부조로 나타나는데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가 있다. 요게 이제 119쪽 밑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일반적 공공부조라는 것은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라는 할당 차원만 가지고 있는 제도고, 범주적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플러스 기타 할당 차원이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 공공부조예요. 오로지 자산조사만 해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범주적 공공부조죠. 왜?
자산조사도 하는데 두 번째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연령 기준이 같이 붙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공공부조는 일반적 공공부조와 범주적 공공부조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20쪽은 이제 급여입니다. 2절 급여를 보죠. 급여의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차로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현금 급여의 장점이 현물 급여의 단점이고 현물 급여의 장점이 현금 급여의 단점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아시겠죠? 자, 현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120쪽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고 슬라이드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 즉 선택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현금 급여는 현물 급여보다 행정 비용이 적게 발생해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금 급여는 낙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이 120쪽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현금 급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하고 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급여의 한계가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는 120쪽 밑에서 5번째 줄 현금 급여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1쪽의 현물 급여를 보겠습니다. 자, 현물 급여는 첫 번째 줄이요. 현물은 뭡니까? 금전 외의 형태예요. 그래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의미를 하죠. 자, 사회보장 급여가 물품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면 이것을 현물 급여라고 하고요. 121쪽의 세 번째 줄이요. 급여를 현물로 제공하면 수급자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면 이 소위 말해서 정책 기획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를 유도할 수가 없죠. 자, 원래 현금으로 줬을 때, 자, 이거를 고기 사 먹는 데 쓰시고, 밥 사 먹는 데 쓰시고, 생필품 사는 데 쓰세요. 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급자가 100만 원을 도박하는 데 쓰고, 막걸리 사 먹는 데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책의 의도대로 소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현물급여로 직접 양말 2켤레, 김치 1kg, 그 다음에 돼지고기 2kg, 이런 식으로 현물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수급자는 받은 대로 써야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수급자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목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1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현물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물품을 정부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직접 대규모로 생산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배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1쪽에 밑에 보시면 현물급여의 한계가 나옵니다.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는 뭡니까? 이미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2쪽으로 넘어가서요. 바우처가 나옵니다. 자, 바우처라는 것은 정의가 나와 있죠.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수급자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급여 형태로서 우리가 증서 또는 이용권 또는 쿠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122쪽의 특성을 보면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나와 있죠. 결식아동 지원을 만약에 바우처로 제공한다고 하면 대상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식사를 바우처를 통해서 골라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우처는 밥 사 먹는 데에는 결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데에는 결제를 막아놓는다고 한다면, 바우처는 뭡니까? 식사라고 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2쪽의 그 다음 줄이요. 바우처는 현금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현물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그 시험에서의 단골 시험 문제가 뭐냐면 현금, 바우처, 현물의
어떤 그 소비자의 선택권의 수준의 순서로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도 써놨지만 바우처는 현금과 환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 122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바우처는 공급자에 대한 이 재원 지원 방식이 아니고 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다. 요거를 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바우처라는 것은 수요자 또는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꽂아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요자의 바우처를 우리가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공급자들 간에는 품질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를 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3쪽에 그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시사적인 이슈인데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도 이제 그 바우처 방식이 많이 도입되어 있고 특히 이 소위 국민 행복 카드라고 하는 이러한 전자 카드에다가 바우처 포인트를 담아가지고 결제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기회예요. 123쪽 밑에 나와 있죠. 기회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이러한 인구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급여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정책을 이른바 적극적 조치, 즉 affirmative action이죠. 또는 긍정적 차별, positive discrim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124쪽의 맨 위에 줄에 보시면 빈곤층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 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여성 고용 할당 이런 게 모두 기회 형태의 급여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권력입니다. 영어로는 파워죠. 자, 권력이라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나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급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뜻하고요.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5쪽입니다. 3절 전달 체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 여기는 매년 한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125쪽에 중간에 나와 있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는 뭐냐? 사회복지 재완화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하고 같은 뜻입니다. 결국에 네 글자로 요약하면 시장 실패 때문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의 자원의 배분을 맡겼더니 제대로 자원 배분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저런 겁니다. 공공재, 그다음에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규모의 경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국가 개입의 근거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25쪽에 첫 번째, 사회복지의 공공재적인 성격.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복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시장에 공급을 맡기면 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복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공공재가 뭐냐? 125쪽의 밑에서 9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재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재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경합적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비배제적 또는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뭐다?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그 공공재를 이용한다고 해서 타인의 공공재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다음 그 누구도 이 공공재의 이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데, 여러분 공공재는 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기 때문에 뭔가 유료화를 해도 돈을 안 내고 이용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는 이 소위 이제 시장에 그 공급을 맡기면 무임승차자 현상이 강화됩니다. 무임승차자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그 공공재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의미하죠. 결국 대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공급할 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126쪽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자,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란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외부 경제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편익을 주었지만 그 편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을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죠.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실은 전염병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내가 예방접종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감을 전염시키지 않는 그러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방접종자한테 감사하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내부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굉장히 싸게 공급한다든지 또는 무료화시킨다든지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요. 이것은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126쪽의 중간에 있죠.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또는 폐수, 배출 뭐 이런 거죠.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건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공장 만드는 거잖아요. 공장이 무슨 공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다 오염시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의도로 공장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기 오염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 공장의 오염물질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공장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죠. 그리고 심각한 삶의 위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즉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러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막으려면 결국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 업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든지 무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강제 이행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외부 효과든 부정적 외부 효과든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는 거래 당사자,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데 거래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둘 다 만족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극심한데요. 의료 공급자는 의사나 간호사, 약사 등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의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의 소비자는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2개를 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임플란트 안 해도 돼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 환자는 거의 없잖아요. 의사가 당장 내일 수술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라고 했는데 안 심각한데요? 난 수술 필요 없어요. 라고 막 이렇게 하는 환자는 별로 없어요. 왜? 의학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때 이제 간혹 예외적인 경우에 이 소위 소비자의 이런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뭔가 그 비합리적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어떤 치료 또는 재활을 선택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어떤 그 비효율성 내지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요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자, 127쪽에 역선택을 보죠. 역선택의 표면적인 뜻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역선택은 거꾸로란 뜻이죠. adverse selection. 자, 역선택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서 발생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예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민간보험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보험사한테 이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파는, 암보험을 파는 민간보험사다라고 한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사람을 많이 가입시키는 게 보험사로 하여금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암보험에 대해서 암 발생률이 높은 사람만 잔뜩 가입을 하면은 암보험사를 판매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사와 그다음 보험 가입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 대상자가 건강이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는지 술을 많이 먹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감시하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가입자에 대한 건강 정보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상태에서 이러한 민간 보험 시장에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면 결국에 이 보험 상품의 가입자들은요, 위험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잔뜩 가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적자가 심해지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보험료를 올리면 그 보험 가입자 중에서 그나마 위험 발생률이 낮은 사람은 탈퇴하게 될 거예요. 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험금을 탈 가능성보다 보험료를 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나마 건강한 사람 또는 그나마 위험 발생률이 적은 사람은 암보험에서 탈퇴를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건강이 더 안 좋은 사람만 보험에 남게 되고,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더 심해지고, 그럼 보험료 또 올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보험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보험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역선택이 심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적자가 심해지면 민간보험사가 더 이상 보험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험은 분명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보험은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선택으로 인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8쪽에 도덕적 해이가 나오죠. 도덕적 해이도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란 사회보장이 없을 때보다 사회보장이 있을 때 이 사회보장의 이 대상자가 위험 발생 예방의 노력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또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 발생 예방 노력을 덜 해도 그만큼 어떤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의 존재로 인해서 또는 사회보험의 존재로 인해서 이 위험 예방 노력을 게을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도 민간보험에서 굉장히 심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보험이 만약에 민간보험사에서 실업보험을 판매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실업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장님하고 짜고 가짜 실업을 만든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실업인지 가짜 실업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예. 이 실업이 가짜 실업인지 진짜 실업인지는 실업자, 당사, 본인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보험이라는 게 분명히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선 필요한데 민간보험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소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실업보험을 국가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국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업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그래도 민간보험사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128쪽의 네 번째,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면 대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습니다. 왜? 이게 위험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위험 발생률이 계산이 가능해야만 보험사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험이 막 전염이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보험금 지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경제 위기로 인한 어떤 실업의 대량 실업의 발생 이런 거는 민간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 큰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뭡니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국가가 어떤 재화의 공급을 담당했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이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9쪽에 보면은 국가 개입의 한계가 있죠. 결국에 국가가 만능은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하죠. 첫 번째, 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근로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특히 공공부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1장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키워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29쪽의 밑에 보시면 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사람들의 저축 동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개입의 한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전달 체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나오겠죠. 자, 130쪽에 공공전달체계입니다. 자,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장단점을 구분하시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30쪽의 중간에 보시면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 평등과 소득재 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 평등이라든지 소득재 분배는 결국에 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아우르는 중앙정부가 어떤 그 책임과 권한을 맡아야만 전국적인 평등의 증진과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사회통합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중앙정부가 유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아무래도 지방정부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특히 이 국가가 담당하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제 관리 운영을 담당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앙정부가 설립한 이런 공공기관이 담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 130쪽에서 131쪽으로 넘어가는 데 나와 있고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욕구라든지 또는 이러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서비스의 접근성, 융통성 향상에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지방 분권화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특히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정책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31쪽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른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보조금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범주적 보조금, 두 번째 일반 보조금, 세 번째 포괄 보조금이 있습니다. 범주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특정 보조금이라고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재정의 용도를 딱 정해가지고 지방정부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교부라는 것은 이 지급한다, 나눠준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용도가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량권, 자율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가 여기다 써 라고 얘기한 데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131쪽을 보시면은 밑에서 7번째 줄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고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가 바로 이 범주적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131쪽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같이 투입이 됩니다. 즉, 국고보조사업에는 먼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국비가 투입이 되죠. 그 다음에 지방비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와 시군구도 일정 비율을 분담해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2쪽의 맨 위에 줄에 보시면 대표적인 국고보조 사업의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보장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보장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도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도와 시군구의 소위 비용도 지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왜?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어쨌든 그 국고보조 사업에 다시요. 그 매칭펀드 방식이니까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가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매칭 자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31쪽의 밑에서 9번째 줄에 16회 시험에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범주적 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이 늘수록 지방정부도 사업마다 대응 자금을 투여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중앙정부의 재정 이전 두 번째 보조금 유형은 일반 보조금입니다. 일반 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과 반대의 성격이 있거든요. 범주적 보조금은 용도를 딱 정해놓은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일반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데에 쓰도록 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많이 확보되는 그러한 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보조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에서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인데 이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용도의 지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예산으로 재량껏 편성해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괄보조금이 있는데요.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과 일반 보조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용도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132쪽에 밑에서 8번째 줄 보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부터 큰 거의 순서로 나열하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낮은 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 혹은 특정 보조금이죠. 그 다음은 포괄 보조금, 그 다음은 일반 보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전달 체계. 민간 전달 체계는 민간 부문의 전달 체계죠. 그래서 민간 부문의 전달 체계로는 영리 민간기관, 뭐 기업 같은 게 영리 민간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민간기관. 뭐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들, 사회복지 법인들 이런 데는 다 비영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대놓고 돈 벌려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뭔가 활동하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3쪽을 보시면 이제 이 비영리 이 민간기관의 하나의 이제 형태로 사회적 경제가 나옵니다. 사회적 경제. 요게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에 왕왕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출 표기와 함께 이를테면은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 정도 읽으시면은 시험 대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134쪽의 복지 혼합이죠. 지금 갈수록 복지 혼합의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복지 혼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지 혼합은 우리 이제 그 134쪽에 복지 다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의 공급자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 기관 등으로 다양화되는 것이고 특히 복지 혼합은 뭐다? 사회복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시 복지 다원주의란 공급자가 다원화되는 것이고 복지 혼합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복지 혼합의 예가 한두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관 또는 뭐 기타 사회복지 시설을 시도나 시군구가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같은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조직이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과 민간이 그 복지 재화의 공급의 역할을 분담하는 이러한 복지 혼합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특히 14회 때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쪽에 이 복지 혼합의 유형이라고 해서 계약, 바우처,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걸 제가 교재에다가 언급한 이유는 18회 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와 민간 기관 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를테면 정부가 의도하는 어떤 사회 서비스를 특정 기관이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죠. 그냥 그 기관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우처가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뭡니까? 정부가 사회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우처가 규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형태보다는 훨씬 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세제 혜택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이용자의 선택권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용자로 하여금 그냥 아무 데서나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용료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환급해 준다고 한다면 이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가장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회 시험에서는 135쪽의 중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복지 혼합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의 순으로 나열을 하면은 뭐다? 계약. 이게 가장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이 바우처. 그 다음에 이용자의 선택권의 가장 큰 것은 세제 혜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서요. 바람직한 전달 체계의 특성이 135쪽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통합성을 확보해야 되고 지속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 내용들 키워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통합성의 그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 통합성의 경우에는 13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급여의 제공에서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통합성을 전달 체계에서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6쪽에 지속성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단 물리적인 접근성, 즉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이용료를 낮춘다든지 또는 낙인 효과를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책임성.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뭐다? 불만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136쪽에 나오는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2번이나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21회와 22회 때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 지금 기출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이것도 선택 차원을 제시한 닐 길버트와 폴 테렐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슬라이드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권한을 보다 시민들에게 이 분산시킬 것이냐, 그죠? 아니면은 뭔가 일정하게 좀 조절을 할 것이냐, 뭐 그런 차원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과업 할당의 재구조화 전략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과업에 대한 역할의 부여를 제3자한테 뭔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세팅에서 과업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3번째, 전달 체계의 구성을 변화하는 것. 해서 전문화된 접근 구조라는 것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전달 체계의 개선이고요. 의도적 중복이라는 것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전달 체계 개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에서 조정이 있죠. 조정이라는 것은 또 3개로 나눠집니다. 중앙 집중화,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그 다음에 사례 순회 협력이 그것이죠. 자, 조정에서 첫 번째, 중앙 집중화란 뭐다? 분절된 서비스를 아예 하나의 행정 구조로 통합해버리는 것. 이게 중앙 집중화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 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중앙 집중화예요. 그 다음, 조정의 2번째는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통합은 이루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이 다수의 기관을 한 공간에 모아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례 순회 협력이라는 것은 사례 단위로 이 분권화된 담당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7쪽, 이제 그 시민 참여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정책 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얼마나 분배하냐, 분산시키냐,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 복지론에 보시면 그 주민 참여의 이 단계와 관련해서 이 소위 이제 그 8단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7쪽에 과업 할당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이래서 역할 부과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 간에 뭔가 그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문가가 굉장히 고학력자에다가 그 다음에 중산층이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저학력자고 그 다음에 빈곤층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 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서 뭔가 매끄럽게 그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는 제3자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역할 부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책에는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기존에 어떤 전문가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이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면 이 사회복지 전문가는 자신의 창의성이라든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예 그 조직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별도의 개인 사업장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더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 이탈이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밑에 보시면 전문화된 접근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비스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하나의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38쪽에 의도적 중복은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관을 아예 하나 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의도적 중복 전략에는 경쟁 그리고 분리가 있다는 거, 그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절은 바로 재원입니다. 재정이라고도 하죠. 자, 재원은 크게 보면 공공부문에는 조세, 사회보험료, 그 다음 조세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문은 이용료, 기업복지, 기부금, 비공식 부문의 재원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를 보겠습니다. 자, 조세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조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기본 지식을 조금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를테면 목적세가 뭐냐, 뭐 그런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두어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접세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이해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누진세가 정확히 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조금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재 139쪽을 보시면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보통세라는 건 뭡니까?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다수의 조세는 보통세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를 거둘 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게 보통세예요. 그런데 목적세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세에는 무슨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어떤 환경 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만 그 소위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세수를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목적세라는 건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겠지만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회보험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아니에요. 네, 조세가 아니지만 소위 사회보험료는 이 사회보험으로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세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0쪽에 보시면 간접세가 나옵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세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왜?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 기업이 내요. 꽃갈콘을 만드는 롯데제과. 이 꽃갈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제 롯데제과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꽃갈콘을 구입하는 일반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는 서로 불일치하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를 인상하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 11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140쪽입니다.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가 있는데요.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의 구분 기준은 결국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러면 누진세예요. 그 다음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등의 수준과 관계없이 세율이 고정되어 있다, 이건 비례세예요. 사회보험료는 역시 조세는 아니지만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 가입자의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료율은 고정돼 있으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9%라고 하는 보험료율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역진세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고 빈자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역진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조세는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슨 뜻이냐?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조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강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건 소득 재분배와 반대되는,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즉 수직적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뭐 그러한 성격이 강해. 이걸 의미하는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질수록 이 소위 말해서 세율도 올라가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세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넘어가기 전에 139쪽에 맨 위에 그 조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요. 왜? 조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훨씬 많이 걷고, 빈자한테는 적게 걷기 때문에 이 조세는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조세는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1쪽 사회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사회보험은 조세보다는 역진적인 재원이다. 이제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조세보다 역진적인 재원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회보험료는 조세보다는 소득 재분배를 좀 덜 강력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조세는 누진세가 많은데 사회보험료는 비례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 142쪽에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사회보험료는 주로 재산보다는 소득의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은 이러한 부자들은요, 사회보험료가 적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상당히 소득재분배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142쪽에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상한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사회보험료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사회보험료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결국에 소득재분배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 등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해서 마련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연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게 전부 조세 지출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의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부문의 재원으로는 이용료, 기업복지, 기부금, 비공식 재원 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143쪽에 보시면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용료는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료 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와 용역을 막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낭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본인 부담금이나 이용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래도 막 그냥 낭비를 하기는 어렵겠죠.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용료는 143쪽에 위에서 한 11번째 줄을 보시면 이용료는 부과 방식에 따라서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액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역진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률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동제가 있는데 정률제는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이용료로 부과하는 것이고 연동제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용료의 부과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동제가 가장 소득 재분배에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복지.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티트머스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직업복지와 유사한데 핵심은 뭐다? 기업복지를 얘기할 때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복지란 임금 외의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공식 부문의 재원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가족에 의한 돌봄 그리고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용돈, 뭐 이런 게 다 비공식 부문의 재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5장의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